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어제 선대위를 해체하고 선거대책본부 체제로 전환을 했죠. 자, 권영세 의원이 사무총장 겸 본부장에 내정됐는데 아직도 당내 갈등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쇄신 방향에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연습 문제를 냈는데 거부당했다. 알쏭달쏭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결별한 김종인 전 총괄의 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위기 돌파의 모습은 기회일 수도 있는데요. 이 위기를 털어낼 것인지 위기에 갇혀버릴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길지 않아야 하겠죠.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요, 이낙연 전 대표와 호남 행보 이어가고 있는데 내용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은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이 700km 밖 표적에 명중했다. 그래서 성공이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발사 현장에 불참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메시지일까요? 1,800억대 횡령 피의자가 검거됐는데요. 저는 이 사건이 참 황당합니다. 회사가 뚫렸다. 자, 오늘도 뉴스가 바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함께 2022년에는 국민권익신장을 위해 어떤 시스템이 준비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설하고 시즌2 기대되고요. 경제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 KTX 탈선 소식을 저희가 짧게 전해드렸는데 인명피해가 크진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경상자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재난 소식 먼저 한 가지 전해드려야겠습니다. 평택의 냉동창고에 화재가 났는데 지금 현재 소방관 3명이 연락이 두절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불이 평택 청보급의 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난 건데요. 네. 어제 오후 11시 46분쯤 최초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서 오늘 오전 6시 30분쯤에는 큰 불을 껐어요. 네. 그래서 오전 7시 10분에 대응 단계를 해제했는데 하지만 사그라졌던 불씨가 갑자기 다시 확산했고 오전 9시 20분쯤에는 대응 2단계가 발령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불을 진화 작업을 하고 있던 5명의 소방관들 그중에 3명이 지금 연락이 두절된 거고요. 2명은 연기를 마셔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소방관들이 사실 화재 현장에서 30분 50분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산소통을 메고 있는데 네. 빨리 좀 구조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무사히 돌아오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이고요. 지난해에도 이게 대형 물류창고 화재가 거의 양상이 비슷했어요. 네. 거의 진화되고 잔불이 이제 진화 중이다. 근데 이제 이 구조팀이 못 나오고 불이 다시 살아나 버렸잖아요. 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연락이 되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이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새해 들어서 계속 시끄럽다가 어제 오전에 드디어 윤석열 후보가 쇄신안을 발표하고 이 수습 단계로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조금 크게 오늘 불거진 문제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예요. 네. 박 기자님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오전에 국회에서 진행이 됐는데 비공개 의총이에요. 네네. 네,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준석 대표 사퇴, 그러니까 결의안을 좀 처리하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탄핵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제안을 한 거고요. 뭐 원래 처음에는 원내 지도부가 제안했다라고 얘기 나왔지만 원내 지도부는 아니고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가 제안했다라고 네네.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뭐 태영호 의원이 이 대표 거취를 놓고 무기명 투표까지 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 다수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이 대표한테 좀 부정적인 그러니까 이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네. 반면에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이게 세대 결합이 아니라 세대 내분이 일어난다. 정말 이러면 좀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의총장에는 안 갔지만 국회에 있다가 아까 낮에 나가면서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의총 결과 우선 지켜보고 입장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의총 결과에 따라서 또 당내 분위기에 따라서 이 대표가 또 어떤 입장을 낼지 봐야겠습니다. 네, 의총이라고 하는 게 의원총회가 현역 의원들이 다 모여서 뭔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준석 대표는 원외 대표고 이 현역 의원이 아니고 그럼 105명의 의원이 만약에 투표를 한다. 사퇴안을 놓고 네. 그래 다수가 동의해서 가결이 됐다. 그럼 사퇴가 되나요? 글쎄 이게 사퇴가 안 되죠. 안 됩니다. 네. 당원상 안 됩니다, 사실. 그러면 이게 투표가 큰 의미는 없고 네. 그냥 이제 당내 결의. 여론이 그렇다는 건데 네. 결의를 하자는 거죠. 결의안 이렇게 네. 되겠군요. 사실 이 당내 의원들이 우리 입장이 이렇다.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하게 된다면 다수 의원이 물러나라는 의견이라는 압박은 되겠네요. 무게감이 좀 크죠, 사실은. 그 이제 당대표 선출 전에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이었었는데 네, 네. 그 시절에 당대표의 권한을 굉장히 강화시켜 놨습니다. 그 이전보다. 네네. 뭐 이제 한간에서는 주호영 당시 권한대행이 자신이 당대표가 될 것을 염두에 두고 권한을 더 강화했다라는 것인 후문인데 이게 후문인데.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사람 추정이죠. 속마음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강화된 건 사실인데 최고위원이 다 가더라도 당대표는 남아 있을 수가 있고 네. 당대표가 나간다 하더라도 나갈 때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고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완벽하게 1인 지배체제가 권한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네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바깥에서 흔들 수는 있으나 그렇게 완전히 내보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로 내보낸다고 하면 전 더 큰 역풍이 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가 나서서 지금 당대표가 저는 잘못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비판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걸 내보내는 건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돌아가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가지고 탄핵까지 상정이 됐어요. 네네. 근데 그 발언을 잡아서 비판을 당시 야당이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걸 탄핵으로까지 끌고 가는 것은 굉장한 여풍으로 열린우리당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150석이 처음으로 넘었었던 그런 여풍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이것이 과연 탄핵할 만한 사유가 되는 것인가 이걸 바라보거든요. 그럼 저는 탄핵할 만한 사유는 아니고 탄핵을 논의할 만한 사안도 안 된다고 본다면 결국은 후보가 나서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음이 달아있는 것은 후보고 대통령이 되는 것도 후보입니다. 그렇다면 후보가 어떻게 보면 굽히는 것이 싫어 보일지라도 본인 스스로 성격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당대표를 설득하려는 뉘앙스를 취해야만이 이 상황을 봉합할 수가 있지 이대로 그냥 방관하듯이 이게 사실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조수진 최고위원이 한번 이준석 대표와 붙었을 때 하루 반나절이 지나도록 아무 제스처를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이 상황에서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가서 이러면 안 된다. 우리 당대표 선출로서 민심을 당심을 얻고 당선됐기 때문에 그를 존중해야 된다. 내가 최대한 봉합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은 의원들과 다르게 후보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봉합될 수밖에 없고 이준석 대표도 퇴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마음으로서 보듬는 메시지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악재는 아침에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렇죠. 네.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3%라는 유튜브 출연하는 것도 난 몰랐다. 그러니까 윤 후보가 나가는 걸 몰랐다. 네, 이런 식으로 총괄 선대위원장이 모르는 후보의 일정이 생긴다.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요. 자, 어제만 네. 해도 지금 이제 청년 간담회 비대면 화상 회의였지만 이게 폰으로 나왔다. 스피커폰으로 나왔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무리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이제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무리한 일정 아니냐. 박성중 의원이 잡은 일정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이제 일정이 자꾸 무리하게 끼어들어와서 후보에게도 부담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누군가 조율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전엔 선대위였고 어제 이후로는 선대본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 문제가 가라앉지 않는 게
당내 분란이 있으면 과거 같으면 원로가 나와서 전 당대표라든가 이렇게 좀 중재를 하게 마련인데 이번에는 김영호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이준석 대표를 아주 맹비난을 했어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입장들이 쫙 갈려 있다라는 건데 지금 한 가지. 지금 권성동 전 사무총장이 어제 사퇴를 했으니까 네. 공석인데 지금 권영세 선대본부장을 겸직으로 사무총장에 내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준석 대표가 반대했죠.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네. 결국 최고위 표결할 때는 네. 그때는 뭐 찬성했다라고 전해지고 마지막엔 있어요. 찬성했다. 그런데 뭐 거기에는 찬성했다고 본인이 밝혔지만은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철규 전략기획 부총장 네. 인선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후보 일정이나 선거 캠페인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인선 같은 경우는 이철규 부총장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가 반대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사무총장도 반대. 네, 반대했다가 예. 뭐 받아들인다고 마지막에는 했는데 찬성. 이철규 부총장 얘기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물어봐도 묵묵부답을 했어요. 확실하게 얘기 안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반대를 했지만 윤석열 후보가 좀 밀어붙였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사무총장과 이 전략기획 부총장 같은 경우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제 대선뿐만이 아니라요. 네. 이어지는 3월 재보선과 대선과 같은 날 치러지는 재보선과 지금 6월 1일 지방선거 거기에 영향을 중요한 미쳐요. 자리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종로에 누가 나가느냐. 네. 유린이 대선이라고도 불리는데. 그럼요. 예. 서초갑도 지금 비어 있고. 네. 네. 경기 안성 또 대구. 네. 네. 이 곽상도 의원 지역구. 곽상도 의원 지역구, 이규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 네. 네, 그런 식으로 비어 또 있죠. 충북 충주도 있고. 네. 예. 지금 다섯 국회의원 군데가. 재보선 공천도 필요하고 6월 지방선거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자신은 이 재보선 관련해 가지고 대표 자리를 지키면서 역할을 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 말은 이 공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영향을 주겠다는 걸 분명히 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지방선거도 자격 시험을 얘기해 놨기 때문에 그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은. 그런 가운데 사무총장과 이 부총장 인선 자체를 자신이 좀 오케이하지 않는 인선을 한다. 그거는 윤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내 영향력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국민의힘 전체로 봐서는 선거에 악영향을 줘서 국민의힘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뭐 선대위 선거운동 어떻게 하느냐 선대위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걸 떠나서 앞으로 이제 헤게모니 싸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선거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네네. 누가 주도권을 갖고 가느냐 그 싸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계속 이제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속내는 뭐냐 이걸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네. 오창석 평론가 사흘 연속 이준석 대표의 속내를 대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연습 문제 뭡니까? 연습 문제가 뭐였어요 도대체? 선결 조건으로 서울 강북 지역 지하철역 출근 인사, 네네네. 젠더 게임 특별위원회 구성, 플랫폼 노동 체험 등을 제시를 했다. 라고 하는데 헤게모니 싸움이라는 걸 100% 동의하거든요. 네네. 근데 헤게모니 싸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명분을 다른 걸로 내세워야 그렇지, 돼요. 네. 민심은 바닥 민심에 내가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또 이준석 대표를 또 옹호하게 되는데. 이거 봐. 역시 청년. 근데 이준석 대표의 감이 아직까지는 있다. 저는 강북 지역 지하철역 출근 인사 네네. 어떤 의미일까? 제가 극단적으로 비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청담역이 7호선이고요. 네. 강남. 강북에 면목역이 있습니다. 네네. 7호선입니다. 지하철 출입구 개수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면목역은 3개고요. 청담역은 14개입니다. 인프라 구성이 완전히 달라요. 네네. 똑같은 7호선을 구성하고 있으면서도 면목역에도 에스컬레이터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었던 그나마 동네라. 다행이네. 네네. 제가 살고 있었던 동네라서 더 잘 알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도 있긴 한데 최소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인프라 인구수가 3-4배는 아닐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어쨌든 14개와 3개는 같은 노선인데 네. 1호선과 2호선 뭐 다르다 이렇게 모르겠지만 똑같은 지소로 예전부터 그 차별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이 인프라에 부분에 대한. 대해서는 강북을 그냥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똑같은 노선이라도 다른 인프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데 결국은 지금 약간의 절충을 해서 지금 여의도역으로 갔거든요. 중간이네. 대략. 네, 여의도로 갔는데 사실은 여의도는 또 다른 느낌이라서 그럼 오늘 윤석열 후보가 네. 그 출근 인사하는 장면이 네, 맞습니다. 보도가 됐는데 그게 여의도역이었군요. 네. 추운 날씨였는데. 그게 이제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도 좀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사진과 영상이 지금 인터넷으로 돌아다니고 네네. 있고 보도도 됐잖아요.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은
사실은 약간은 멈칫멈칫거리거나 네네. 어색해하는 모습이 있어요. 물론 처음에 그렇게 인사하고 누구를 특정하지 않은 대중 속의 공간으로 가면은 누구나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합의하고 어떤 것을 이야기하실지 좀 논의를 하고 갔다면 조금 더 매끄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에게는 여전히 이준석 대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대선 승리해야 그 다음에 지선도 있고 네네. 당의 어떻게 보면은 상승세가 이어질 텐데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저렇게 놔둔다라고만 생각을 하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밖에 없다. 놔두는 걸 넘어서서 뭐 사사건건 반대하는 걸로 비춰지고 네. 의원총회에서도 이게 대표직 내려놔라 이런 정도면 네. 사실은 이게 반대파에서 나오는 목소리긴 하지만 네. 이게 당대표가 해당 행위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로 볼 수밖에 없고 네. 이 부분에는 또 이준석 대표를 또 비판하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셉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격한 비속어를 쓴다고 해야만 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안철수 대표가 나왔을 때 단일화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무운을 빕니다. 하고 그냥 떠났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단어를 어제 자신의 SNS에 윤석열 후보에게 썼습니다. 무운을 빈다. 네. 네. 평상시에 안 쓰던 단어라서 처음 쓴 단어면 응원한다라고 이게 볼 수도 있는데 예전에 안철수 후보한테 똑같이 한번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서울시장 재보선 때 썼을 때 이 무운이 네. 전쟁에서의 운을 빈다인데 무사할 때 문데 없을 무자를 써서 운이 없기를 빈다 아니냐라고 해석이 되면서 논란이 컸거든요. 이제 모 기자가 네.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하는 바람에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었는데 네. 어쨌든 뭐 전쟁의 무운을 비는 거였는데 어쨌든 동일한 잣대로 봤을 때 이거는 응원의 의미가 아니라 조롱의 의미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점. 조롱까지는 아니어도 나랑은 상관없어. 네. 당신 잘해보시오. 이런 네, 느낌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비판받을 지점이고 또 하나는 삼자적 입장을 취하면 안 되죠 당대표는. 네. 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응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응원 속에 뛰어들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인데 삼자적 입장의 표현을 한 것도 매우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 사실 이게 가라앉지 않네요. 이게 네. 이제 대표니까 젊지만 대표의 권위를 가지고 자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오. 저의 네. 의견을 제시했어요. 근데 면목역은 안 갔지만 중간 그래도 여의도 네. 강남은 아니잖아요. 네. 여의도역에서 그래도 출근 인사를 했는데 그러면은 연습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 다음 반응이 또 좀 쌀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연습 문제를 푸는 차원의 일정 소화가 아니라는 거죠. 이 대표가 봤을 때는. 네네. 그러니까 오늘 이양수 대변인 얘기 들어봐도 이게 사실 일정이 없던 거였습니다. 네. 기자들한테 공지된 그 일정도 없었고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어요. 갑자기 가다가 오늘 아침 뭐 출근길 인사하는 거 아이디어 좋은 것 같다. 시민들에게 해보자. 즉흥적으로 여의도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준비 없이 한 그런 부분도 좀 있어 보이고 예정이 없었는데 이 대표가 볼 때는 아니 연습 문제 푼 거 아니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네. 무슨 소리냐. 연락받은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던데 라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대표실로 들어가 네. 버렸는데 그러니까 어제 윤석 대표가 사실 저녁까지 오후까지는 기자들이 볼 때는 뭔가 좀 잘 풀릴 것 같다. 왜냐하면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강한 비판도 없었고 윤 후보가 비판하지도 않았고 이준석 대표도 권영세 이 사무총장 오늘 됐고 어제 이제 본부장으로 인사되는 네네. 거 보면서 내정됐죠. 이거 좀 잘 돌아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방향이 맞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아유 연수 문제 풀어보려 했는데 이게 거부됐다. 안 풀었다 하면서 무문 빈다 이렇게 이제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윤석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제안한 게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내 얘기가 후보한테까지 들어가는 게 맞냐 안 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고 오히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한 것 같아요. 자, 한번 이제 어제 다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제가 했기 때문에 어제 청년간담회 오전에는 기자회견을 했고요. 청년간담회가 오후에 있었는데 이게 왜 논란이 된 거예요? 청년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어제 전국 청년위원회 네. 이 화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 화상회의가 있었는데 비대면 회의였죠. 네, 이게 주체는 국민소통본부에서 한 거예요. 박성중 의원이 본부장으로 있는 네네. 그 본부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 청년들이 나와 있고 또 화상으로 전국에 다 연결해서 네. 간담회 하는 건데 청년들은 윤석열 후보가 그 자리에 오는 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막 물어보고 어떻게 된 거냐 또 뭐 노쇼하는 거 아니냐 지각하는 거냐 비판을 했겠죠. 예. 그런 상황에서 그 자리에 있던 권성동 의원이 그럼 저희 후보
목소리 들어보겠다. 어. 얘기를 들어보겠다 하면서 스피커폰 전화로 전화 연결을 해서 이게 사실 이 화상회의가 비대면인데 네네. 비대면의 비대면을 한 거예요. 이중 비대면이네요. 이중 비대면을 네네네. 한 셈이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얼굴이 아니고 목소리로. 예. 아유. 스피커폰으로. 네네네. 그래서 화상 통화도 있는데. 네, 이른바 지금 얘기하는 게 폰성렬이다. 폰석열 별명이 또. 등장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통화에서 청년들과 함께하겠다. 우리 다 같이 이깁시다. 라고 말을 했고 권성동 의원은 예 감사합니다. 박수라고 호응을 했는데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비대면으로 한 것도 문제인데 국민의힘 관련된 청년 당원들이잖아요. 네네, 청년위원장인데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강퇴를 시켰대요.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네. 그 이제 대화방에서 네. 이것도 사실은 큰 문제.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식구들. 그렇죠. 그 비판을 하는 거는 당신 떨어져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야 이거 이깁니다. 네, 이거 바꿔야 됩니다라는 쓴소리인데 우리 식구 중에서도 이렇게 쓴소리를 받지 못한다면 지금 소통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러면 당 밖에 있는 쓴소리는 아예 배척하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이거는 이준석 계열 청년들이 싸붙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누가 해명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박성중 의원이 한 거예요. 박성중 의원이 네, 왜 그런 강퇴시키느냐 이런 항의를 하니까 이준석 계열이 이준석 계열도 당내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와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왔다. 그런 식으로 뭐 해명을 하면서 네네.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둘 건데. 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 계열도 문제고 네. 이준석 계열도 문제다. 야, 이게 당내 분란. 네. 지금 말이죠. 어제 네. 오늘 벌어진 일만 얘기했는데 시간이 뭐 다 갔어요. 큰일입니다. 자, 여기서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복정부터 탄천 1교까지 정체인데요. 자곡나들목 부근 1차로에는 사고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되고 있고 반대 부산 쪽으로는 잠원에서 서초까지 밀리고 신갈 분기점부터 수원까지 막힙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문학에서 서창 분기점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는 서창 분기점에선 사고 처리는 완료됐지만 영향이 남아 1km 정체고요. 더가 동군포에서 부곡까지도 밀립니다. 이후로는 수월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중부 1터널 부근에서 사고가 나면서 경기 광주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시간 좀 내주오. 들을 게 있어. 무슨 프로그램이요? 시사본부. 아니 그럼 시사를 마스터해보잔 얘기 좋아요 들어요. 시사본부. 네, 꼭 들어주세요. 최영일의 시사본부. 다시 갈게요. 평일날 빠졌다. 어우, 엄청나게 오글거리지 않습니까? 아우, 좋은데요? 네. 저희 PD님 취향이 좀 이런 쪽이에요. B급. 근데 심포니가 있는 느낌인데 약간 그래도. 뮤지컬이나 오페라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네, 아유, 좋습니다. 어우, 닭살이 막 쭉쭉 돋습니다. 여기 전형적으로 이제 깊이는 없는데 있어 보이려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그거예요. 딱 청취자분들이 느낌이 있지는 않는데 있어 보이려고 애는 썼네. 뭐 이런 느낌이죠. 자, 우리 패널들은 정말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한입뉴스 패널들 대단한 분들이죠. 자,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오늘 아침에 어떤 얘기를 꺼냈어요? 네, 오늘 라디오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일 큰 건 선대위가 이미 구성된 다음에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나 아쉬웠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예를 든 게 바로 3프로TV 출연 같은 건데 몰랐다는 거예요. 3프로TV 출연 네, 몰랐다. 총괄선대위원장이 몰랐다는 네네. 겁니다. 그리고 신재 부위원장 인선도 몰랐다는 거고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전혀 후보와의 소통이나 아니면 시너지가 나지 않는 건 선대위였다. 그래서 결국에는 젖을 수밖에 없었다. 해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3프로TV 같은 경우는 영향력이 좀 많은 그런 프로가 될 수도 있는데 경제 그 유튜브로는 굉장히 파급력 있죠. 네, 그래서 후보한테는 중요한 일정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선대위에서 몰랐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대위에서 가라고 해서 갔다.
삼프로 TV가 윤 윤 후보는 선대에서 가라고 해서 간 거고 삼프로 TV가 정확히 뭐하는 어떤 데인지는 몰랐다. 어떤 프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모르는 갔다? 상태에서 가서 뭐 주식 얘기, 부동산 얘기를 하면 된다 하고 해서 선대 얘기를 듣고 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만 딱 놓고 봐도 얼마나 선대위 운영이 잘 안 되는지 알 수가 그럼 있습니다. 윤 후보를 삼프로 TV로 보낸 인물은 누구예요? 윤핵관인가요? 그걸 취재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취재가 안 됐네. 네, 얘기를 안 그걸 안 하더라고요. 하고 얘기 안 하더라고요. 이게 실시간으로 워딩을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며칠 전에 삼프로 TV 며칠 전에 출연을 좀 하라고 우리 선대위에서 네네.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저도 어떤 데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가서 주식시장이라든가 우리나라 금융시장 또 시장 경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면 된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참석을 했기 때문에 네. 얘기가 좀 마침표가 없네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총괄위원장께까지 보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총괄위원장님께서 지휘하시는 총괄상황본부에는 네. 아마 보고가 다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거기다가 또 총괄선대본부장이 계실 때 네. 그분이 경제 전문가라고 알려진 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경제 프로에 나가는데 참 이게 좀 혼란상의 한 단면인 것 같아요. 이거는 메시지 관리가 꼭 네. 필요한 것이 설령 모르고 나갈 수 있어요. 모르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르고 나간다고 해서 나온 후에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둘 다. 네, 평소 즐겨 보던 프로그램이고 그렇지, 대한민국 그렇지. 국민이 부동산과 경제, 주식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너무나도 좋은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즐거웠다. 선대위원장이 오해하신 것 같다. 선대위원장은 보고 안 됐지만 나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나갔다라고 해야지. 네. 여기 구독자 182만 명이거든요. 웬만한 광역시급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선거권자를 가지고 있는 구독자 수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이건 나중에 또 배후 문제는 3프로 TV 연결해서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야,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지금 이 야당 얘기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자, 여권 얘기도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거 다시 카드를 꺼냈는데 네. 또 좀 완급 조절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 얘기를 다시 꺼냈다라고 보도가 된 게 기자들이 물어봐서 거기에 대한 답변하면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25조에서 거였거든요. 30조. 그렇습니다. 설 전에 가능하다. 추경해야 된다. 가능하고 그걸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제 얘기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전 국민이 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네.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말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그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국가 재정 역량 한계도 있고 정부와 여당, 야당이 의견을 모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 혼자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는 상태니까 협의에 맡기고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게 되면 사실 반대하는 쪽에서는 또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판도 실제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농촌 기본소득 도입 관련해서 어제 전남 곡성 농협 앞에서 즉석 연설을 통해서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탈모약 건보 적용 공약 이것도 다시 한번 화제였죠? 언급을 했는데 강조했습니까?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측면에서 탈모가 건보의 대상이 돼야 한다. 다만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경계선은 어디까지로 정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정책본부에서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검토 중이다. 네. 그래서 어제 저희가 탈모의 치료는 우선 탈모를 지연시키는 치료제 그리고 또 머리를 심는 방식 네. 거기 또 가발도 있다. 그래서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재명은 쓰는 겁니다도 좀 포함시켜달라고 이게 무리한 요구가 된 게 또 야권에서는 이게 또 모퓰리즘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단어가 나왔더라고요. 모발 포퓰리즘 이런 뜻인데.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이 이슈에 가세했다. 참전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SNS에 안철수 후보가 글을 올렸는데요. 네. 이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정말 표를 찾아다니는 데는 재능이 있어 보인다. 다만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해결 방법이 건보 적용밖에 없냐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탈모 카피약 약가 인하와 탈모 신약 연구개발 지원 이걸로 탈모인 여러분의 근본적인 고민 해결에 나서겠다. 근본적인 고민 해결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건보료에 부담이 된다. 건보료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거 봐라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제 의료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이 사정을 현실 사정을 잘 알 수 있을 거고 참 놀라운 건
우리 선거 때마다 정책 선거하자 정책 선거하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이번 대선의 첫 번째 정책 선거가 탈모입니다. 재원 마련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탈모 정책 지원을 안 하겠다는 말을 아무도 못 합니다 지금. 네. 그러면 재원 마련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 근본 방안으로 R&D 개발하겠다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탈모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어마어마한 정책 선거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탈모인들 사이에서는 네. 탈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노벨의학상 깜이다. 아, 그럼요. 이런 얘기를 한 10여 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은 기자분들이 네. 윤 후보에게는 요건 안 물어봤어요? 네, 지금 아직 안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분위기가. 지금 정책적인 질문보다는 네. 이 당내 상황에 대한 질문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요. 아직 안 나왔는데 오늘 오후 2시에 이 청년 보좌역들과 네네. 청년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어요. 아마 거기서 윤석열 후보가 관련 질문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평론가님. 네. 모퓰리즘 맞습니까? 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다. 네. 이게 모퓰리즘 아니고. 대중영합이 아니다. 필요한 거다. 네, 저는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다라고 하면은 네. 국민들이 그만큼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니까. 네네네. 이것 때문으로. 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물론 스트레스 받아서 또 빠진 분들도 있겠지만 뭐가 선호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로서 탈모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접근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이 떨어졌다. 이게 방자전이라는 영화에 그 네. 오달수 씨가 연기한 만호인이 옥에 갇혀 있는 방자한테 딱 한마디를 해요. 머리에 기름을 좀 발라라. 춘향이가 오고 있다. 남자가 10이면 머리가 9할이다. 이 대사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좀 머리에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네. 그렇게 머리가 중요한 건가? 고전의 한 자락 때문에.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이 모바일 정책, 모바일 지원 탈모 지원 정책이 될지 보고요. 저는 이 뉴스 너무 황당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880억을 횡령한 직원이에요. 네, 그런데 이 피의자로 검거가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돈 찾았습니까? 아직 지금 못 찾은 상황이고요. 아니, 상장사에서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상당하죠, 사실은. 네. 이 돈이 1,880억이 이 회사 자본의 한 92% 달하는 돈이에요. 네네. 그 돈이 사라졌는데도 몰랐다는 건 그게 참 의구심이 하나 네. 있는 거고 가족들은 그래서 이건 윗선이 있다. 윗선의 지시에 따라서 한 거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일개 직원이 혼자 있을 리가 없다. 네, 이거는 이분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팀장급 직원이에요. 네. 재무 담당 팀장급 직원이기 때문에 네네. 과연 이 40대 직원이 혼자 있을까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 이건 뭐 네.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고 그래야겠죠.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1kg짜리 금괴 851개를 샀다고 합니다. 이게 681억 상당의 금괴를 샀고 영화네요, 영화. 그리고 뭐 횡령한 돈으로 작년 10월 코스닥 기업 주식을 1,430억 어치 사들였다가 지난해부터 네. 한 방에 한 게 아니라 야금야금 오랜 기간 동안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파주 슈퍼개미로도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 전후 사정이 어떤지 배후에 누가 있는지 이거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쨌든 상장사가 저는 이제 이 대표가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네. 꺼낸 얘기가 뭐냐면 저희에게는 아직 한 2,40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는 문제가 없다. 네. 꼭 그럼 회사 자산이 한 60% 남아 있으면 40%는 뭐 날려먹어도 된다는 얘기인가? 예. 이게 무슨 사과인가 하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뭐 주주는 아닙니다만. 자, 외국인 투자가 한 40%가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 경영에 좀 신뢰성의 문제도 관계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참 뉴스가 왜 이렇게 많을까? 내일은 또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한입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 청취자 2190님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신청해요. 탈모 얘기 듣다 보니 의식의 흐름대로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 요즘에 이 탈모 방지 샴푸도 많이 나오고 있죠. 샴푸의 요정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빛의 환상 심어준 그녀는 나만의 작은 요정 이른 아침 안개처럼 내게로 다가와 너울거리는 긴 머리 부드러운 미소로 속삭이네 그녀만 보면 외롭지 않아 슬픈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비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이 적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비만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음식 조절도 잘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이지요. 노력이나 희생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 또는 일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하는 노력이나 희생을 우리는 대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의 첫 음절의 대 밑에는 사이시옷을 쓰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안 쓰는 것이 맞을까요? 활자로 표기된 것 중에는 사이시옷을 안 써야 할 곳에 쓴 것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써야 할 곳에 안 쓴 것이 있는데 대가의 경우는 사이시옷이 안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현 맞춤법 규정에 의하면 순수 한자어로서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단어는 곳간, 새빵, 숫자, 착간, 퇴간, 횟수 이렇게 딱 6개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가는 이 6개의 한자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쓰지 않습니다. 대가 외에도 개수나 이점, 초점 같은 한자어 단어에도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 것이 올바른 표기 형태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대변이에요. 이명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잠깐만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전국의 하늘은 맑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이 있습니다. 경기와 충청 지역 지금 나쁨 단계인데요. 오늘 중부와 일부 남부 지역에 대기의 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5.9도까지 내려가 추웠는데 한낮에는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릉 8도, 대전의 낮 기온 6도, 광주 7도 등 2도에서 1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맑은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 4도로 내일도 아침에 춥겠고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일부 수도권과 영동, 전남 동부 지역, 일부 영남 지역에 건조특보 발효 중입니다.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해지겠습니다. 실내 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주택 화재와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제주 남쪽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1.5에서 4m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 남부지방은 맑겠는데 중부지방에는 흐린 가운데 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 밤부터 휴일 아침 사이 경기 북부와 영서지방에 1cm 미만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고 수도권도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도, 습도는 35%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경기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진화에 나섰다가 연락이 끊겼던 소방관 3명이 모두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사 여부는 아직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의 현재 유행 상황과 관련해 백신 3차 접종 효과를 강조하며 전체적으로 유행 규모가 축소되고 위중증 환자 감소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불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이 회사 돈 1,880억 원을 빼돌린 오셈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를 고소 접수 5일 만에 전격 검거하고 자금 행방과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국제 투명성 기구가요. 이 부패 인식 지수를 발표하는데 우리나라가 33위. 이게 역대 최고 성적이랍니다. 선진국 중에서도 이 부정부패 분야 여전히 하위권인데요. 예로부터 부정부패가 있는 곳에 암행어사 출도요. 이런 고전 많이 들으셨죠. 어쩌면 이 현대판 암행어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대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제가 타 방송에서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왜 저희 방송은 안 나와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새해가 되자마자 이렇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달려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아유, 제가 영광이죠. 자, 국민권익위에서 이 부패와 반칙이 없는 사회를 위해서 이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이런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요.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작년 한 해는 무려 8년 만에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당시 LH 사태로 국민들이 이 공직자들의 정보 이용 사적 이익 추구에 대해서 분노가 굉장히 폭발한 시기였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제도적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만든 법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권익위는 부패 신고나 공익 신고를 접수를 받아서 조사를 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보통은 이 수사기관에 이제 수사를 의뢰를 하려면 어느 정도 권익위에서 조사를 통해서 네네. 제의 이제 유무를 확인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법이 개정이 돼서 피신고자의 의견 진술권이라든지 또 항변할 수 있는 그런 네.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 기능이 이제 확보가 됐고요. 그리고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이 돼서 공익신고자들을 좀 더 촘촘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한 해는 좀 더 우리 사회 부패를 척결하고 또 국민들의 이런 공익이나 청렴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많은 제도적 장치가 확보된 성과가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서 선출직 공직자들이 최초로 이렇게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는 좀 의미 있는 한 해였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바뀌어서 저희가 또 잊고 있었지만 지난해 연초에 여야 모두 국회의원 부동산 직계가족까지 전수조사하자. 이런 얘기 했는데 민주당 먼저 하고 국민의힘도 네. 결국 하고 국민권익위가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자, 과거에는 뭐 제가 현대판 암행어사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마패가 없었는데 네. 지난해 마패를 이제 확보하셨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마패의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법제도도 그렇고 수사권까지는 아니지만 결국 수사 의뢰하면 이제 검찰, 경찰, 공수처인데 네. 조사권까지는 확보했다. 네. 조사권도 없었다.
피신고자에 대한 예. 조사건입니다. 피신고자에 대해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5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제 시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정착을 잘 시켜야 될 텐데 실행 계획도 가지고 계시죠? 네, 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무려 전국에 15,000개의 공공기관 네. 그리고 200만 명의 공직자들에게 적용되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광범위한 그런 법이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법의 내용은 법 자체 이제 이름에도 나타나듯이 공직자들이 업무를 수행을 하면 사실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어떤 정보라든지 예. 이런 걸 가지고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 미리 방지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이 법에 대해서 수범자인 공직자들을 법을 정확히 숙지를 해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네. 되기 때문에 지금 권익위에서는 이제 저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이 전국의 공공기관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대략 1차 강의는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행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행령을 가지고 보다 구체적으로 올해 5월까지 이제 또 전국적으로 강의를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교육부터 하는군요. 네, 그리고 또 이행 지침이나 이런 걸 이제 각 기관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범 운영 표준 운영 지침을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이거 이제 각 기관에 배포를 해서 그 지침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이런 것도 이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행을 하기 위한 현재 만반의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반의 준비 기대가 됩니다. 이 최근에요. 공수처가 언론인 또 야당 정치인들 뭐 그 가족 대상으로 통신조회했다. 이런 비판이 막 쏟아졌어요. 사찰이냐 아니냐 여야 간에 또 공방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수사 옴부즈맨 도입 이게 지금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권익위가 맡게 되나요? 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이나 또 공수처 네. 등은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사실상 이 민주적인 통제라든지 어떤 견제를 받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를 받으면서 뭐 욕설이라든지 반말이라든지 아니면은 절차상에 뭐 여러 가지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보장받지 못하는 네. 이런 문제에 관해서 사실상 이제 거기에 침해된 그런 권리를 호소하는 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현재 권익위는 경찰과는 이 업무 협약을 통해서 경찰에서 수사 과정에서 침해된 이런 권익에 대해서 권익위에 신고를 하면 권익위가 경찰에 공고를 해서 네.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공수처와 또 검찰에도 좀 더 확대를 해서 국민들이 수사기관에서 받는 그런 권익 침해를 보다 더 국민의 입장에서 보호할 수 있는 네. 이런 제도적 장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법상으로는 지금 완비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도 추진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대통령령이라든지 이런 또 법령을 통해서 이러한 장치를 구현하는 것을 네.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유, 중요해 경찰은 보입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또 국방부도 최근에 국방부와 업무 협약을 네네. 맺어서 마찬가지로 또 국방부 내 군대 내 권익 침해에 대해서 권익위에 호소하면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협약을 통해서 이제 그렇죠. 시작을 했습니다. 많이 좀 바뀌긴 했지만 공권력에 대한 또 시민들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엊그제는 무슨 저 경찰이 시민에게 돈을 뜯은 뉴스까지 나와서 네. 7, 80년대가 하는 깜짝 놀랐는데 네. 자, 이런 제도, 공권력을 견제하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어제 들은 소식입니다.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을 만든다. 네. 권익위의 발표가 나왔는데 자,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신문고라는 게 있다. 네. 또는 이제 국민생각함 이런 민원 채널 창구들이 있다. 어떻게 다릅니까? 네, 사실 이제 비슷한데 현재 있는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에 최신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국민들의 권익 구제를 보다 고도화하겠다 이런 네, 취지로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부패 방지 총괄 기관인 암행의사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국민신문고. 그래서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신문고를 찾으면 민원을 해결해 주는 그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국민신문고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현재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한 해에 현재 1,300만 명 작년에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셨어요. 엄청나죠. 국민 5명 중에 1명이 넘네요. 네, 넘습니다. 민원 제기가. 네. 그래서 그렇게 국민들이 이제 민원 제기를 하면 권익위 그걸 다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계 부처가 지금 현재 한 1,000개 정도의 기관이 신문고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의 해당 부처에 이제 우선적으로 그 부처가 민원을 해결을 하고요. 해결이 1차적으로 안 된 2차 민원은 이제 권익위에 요청하면 권익위가 해결하는 민원에 있어서 2심 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민원이 처음 권익위에서 해결을 해줄 줄 알았는데 이제 다른 부처로 핑퐁을 한다. 이런 불만도 있고요. 그리고 또 민원이 해결을 요청을 했는데 이제 피드백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불만도 이제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문고에 메타버스 시스템이랑 클라우드 시스템 요즘 이제 많이 얘기가 되는 그런 또 AI 시스템 이런 걸 도입을 해서 국민들의 민원이 보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신속하고 또 적합한 솔루션을 찾아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고도화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국민들이 이제 권익위가 현재 제도 개선 주무부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민원이 빅데이터가 저희들 많이 축적이 돼 있잖아요. 1년에 1,300만 명이 민원을 냈어요. 네, 그러면 해마다 축적한 거면 지금 뭐 수천 건 1억도 넘는 그런 데이터가 저희들이 축적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가 고스란히 국민들이 뭐가 불편하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은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이제 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국민들이 정말 어려운 것을 찾아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걸 저희들이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서 관계 부처에 공고를 해서 제도가 바뀌게 하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그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반값 수수료 그것도 이제 권익위가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거를 반값 수수료 낮추는 제도 개선을 해서 국토부에 공고를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최근에는 뭐 골프장, 퍼블릭 골프장이 너무 이제 가격이 비싸고 세금이 지원이 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저희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제도 개선을 해서 관계기관에 공고를 하고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민 생각함을 통해서 국민들의 생각을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국민들의 생각이 정책으로 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이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새해가 되면 좀 더 메타버스 시스템과 클라우드 시스템 이런 걸 도입을 해서 빅데이터도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저희들이 법령과 제도를 구비를 해서 확보를 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불편사항을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접목한 그런 시스템으로 좀 더 고도화된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권익을 더 높여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어느새 국민신문고가 그냥 인터넷 게시판인 줄 알았는데 고도화된 시대를 저희가 봅니다. 메타버스 얘기하시니까 국민 아바타가 들어가서 그 신문고를 둥둥 치면 들으시오 정부 들으시오 그러면 전 위원장님 아바타가 짠 나타나서 솔루션을 딱 내주면 좋겠네요. 그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현하려는 게요. 메타버스 시스템을 신문고에 구비를 하겠다는 것은 그 아바타 된 그 개인이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 가서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권익위원장이 직접 상담을 할 수가 있는 네, 거죠. 네. 그리고 뭐가 문제냐? 그러면 이걸 AI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정형화된 그런 경우에는 뭐 답을 줄 수가 가상의 있겠죠. 뭐 권익위원장이 상담을 해주거나 아니면 챗봇을 도입을 네네. 해서 그 정형화된 질문에 대해서는 AI로 솔루션을 그렇죠. 만들어서 바로 답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정형화되지 않은 이런 거는 각 부처를 정확히 찾아서 보내주고 네. 또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현재는 신문고에 들어가면 각 기관에 가서 네네. 그 기관에서 해결이 되면 다시 권익위를 통해서 신문고를 통해서 이렇게 당사자에게 해결 방법을 전달해 주는데 이 블록체인 시스템이 되면 이제 메타버스와 연동을 해서 그 개인이 바로 자기에 대한 민원의 해결책을 책임 있는 관계부처에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네. 그래서 보다 국민들이 편리해지는 그런 게 되는 빨라지겠습니다. 거죠. 네. 자, 아이고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자, 시간이 아쉽네요. 물어볼 게 너무나 많은데 자, 한번 이 직접 메타버스 국민신문고를 체험해 보면서 또 궁금한 걸 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올해는 무엇보다 선거의 해인데 위원장님은 또 이제 국민권익위 위원장 전에 정치인으로 저희가 많이 알고 있었으니까 혹시 선거 준비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익위원장이 너무 보람이 있고 할 일이 많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정치의 저는 본질이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그렇잖아요. 또 행정의 맞습니다. 본질이 네.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정치와 행정의 본질인데 이것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기구가 국민권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민권익 플랫폼도 저희들이 이렇게 좀 더 국민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취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또 현재는 제가 법상으로 임기가 3년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소망으로는 좀 더 이 일을 열심히 해서 국민들의 권익을 보장해서 국민들이 행복한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제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는 게 저한테는 훨씬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야 본업을 찾으셨군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장이 선출직으로 바뀌어야 국민들이 선거로 계속 뽑아서 임기제가 아니라 종신으로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면서 자 다음에 또 이어지는 2탄 한번 이 디지털 국민신문고 얘기를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오늘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자,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할 말 없는 남자 장성철입니다. 아니 사실은 여의도 정보통이잖아요. 우리 장성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장성철 소장이라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소장님이 이제 교수님 무조건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정보를. 우리는 모르는 정보 많이 알거든요. 아니 TV 틀면 나오시는데 거짓말하지 할 말 마세요. 없는 남자라뇨. 제가 다른 매체에서 얼마나 많이 뵀는데요. 자, 오늘도 두 분께서 이 하나씩 주간 키워드를 뽑아 오셨습니다. 먼저 현근택 변호사께 우선권을 드리면 지금 뭐 모든 언론이 다 지금 국민의힘 얘기. 선대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제목이 좌충우돌 선대위 이렇게 뽑으셨어요? 좌충우돌은 뭐 아주 표현이 좀 순화된 거네요. 굉장히 이제 순한 거죠. 순화된 거예요, 이게? 순화된 거죠. 거의 뭐 개판 5분 전 아니 그건 안 되고 그러면 난파선 난장판 정도 가야죠. 네네. 뭐가 멍멍이도 나오고 막. 자, 장 교수님 오늘 오전까지 상황을 좀 볼게요. 너무 이슈가 많아서 일부에서도 정리가 다 안 됐어요. 자, 권영세 의원의 사무총장직 겸임을 놓고 선거대책본부장은 내정이 됐는데 자, 윤석열, 이준석
이 두 분의 충돌이 이제 좀 노출이 된 것 같고요. 막판에 이준석 대표는 찬성으로 선회했다. 윤석열 후보는 김기현 원내대표를 재신임했다. 사퇴하지 말아주십시오. 근데 그 원내 지도부는 이준석 당대표 사퇴를 결의 제안했다. 이것도 말이 어려워요. 그러면은 장 소장님, 장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게 윤석열 후보의 뜻입니까? 이 과정이 다? 당연히 윤석열 후보의 뜻이 있겠죠. 지금 당은 윤석열 후보에게 장악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당은 장악돼 있다? 윤석열 후보의 뜻과 의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는 있지만 이준석이라는 큰 댐이 막고 있잖아요. 버티고 있어요. 하지만 의원들 대부분은 윤석열 후보에게 표현이 이렇지만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모든 행동들은 윤석열 후보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 때 보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질문도 있고 하니까 이 대표 나쁘게 안 본다. 그분의 역할이 있다. 선대위 합류는 모르겠으나 그분은 또 대표로서 역할이 있다. 이렇게 좀 뭐 나가는 김종인 전 총괄에게도 계속 조언 구하겠다. 덕담처럼 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김종인 위원장 네, 잘 쫓아내가지고 내가 정말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냐고요. 본심은 그거예요? 네? 그럼 뭐 알 수가 없지만 본심은 그거겠죠. 근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선거대책본부에 좀 같이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로 저는 읽혔어요. 오히려. 왜냐하면은 뭐 꼭 선대본에 직책을 가져야만 뭐 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까? 그냥 당대표님은 당대표님 알아서 하실 겁니다. 역할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정리했는데. 그런데 다음날 상황은 나가라는 게 돼버렸잖아요. 윤 후보에게 장악돼 있다면 그런 나가라는 의지도. 현근택 변호사님의 입을 빌려서 좀 얘기를 아니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원래 어제 그렇게 이제 한숨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또 뭐 제안을 몇 가지 했다는 거잖아요. 연습 문제.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보니까 무슨 이제 지하철역에서 인사하는 거랑 그다음에 뭐 젠더 문제라든지 위원회 설치하는 거 뭐 이런 거 얘기했던 플랫폼 자원봉사 얘기했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강북은 아니지만 여의도 앞에 가서는 인사했거든요. 네네네. 그거 보고 저도 어느 정도 좀 수용을 하나보다. 수용하나 보다. 왜냐면 어제도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중진 연석회의에서 굉장히 뭐 격앙에 부딪힐 뻔하다가 연기하고 이러면서 봉합 수순 아니냐라고 갔고 어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자기 제안 뭐 안 받아줬다. 뭐 문을 빈다 했을 때도 끝났나 했는데 오늘 아침에 어쨌든 여의도역 카페에서 인사했단 말이죠. 그러면 좀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애정이 없던 거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또 지금 의원들은 지금 뭐 사퇴 결의 제안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뭐 근데 사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속보가 하나 있어요. 조금 전 지금이 1시 23분인데 12시 56분에 나온 속보가 국민의힘 이준석 사퇴 결의 보류 오후 의총에서 이준석 참석하라 이렇게 요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결의 제안이라고 아까 좀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보류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아침에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여의도 가서 한 게 연습 문제를 푼 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세 개 중에 이제 하나는 어쨌든 강북은 아니지만 오다가 바로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완전히 이게 막 정면 충돌로 가지는 않으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장 교수님께 여쭤봐야 되겠네요. 저는 최후 통첩이라고 보여지는데. 최후 통첩. 의원총회 와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확실하게 입장을 정해라. 거기서 만약에 지금처럼 윤석열 후보에 대한 뭐 발목을 잡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반대되는 행동. 우리가 본격적으로 뭐 국민 소환제라 당원 소환제를 통해서 조치하겠다. 당대표에 대한 신임을 다시 한번 묻겠다. 아니면 우리가 결의를 하겠다. 당대표 그만두라는 결의를 하겠다. 이런 식의 최후 통첩성 의총 참석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와 지금 대선 후보가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쟁? 네.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유리한 대선을 질 수 있을까. 서로 지금 서로 전략을 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유리한 대선을 질 수 있을까 경쟁? 야, 이렇게 하면 질 것 같아. 아니야. 이렇게 해야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대선에서 질 수 있어.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모양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하태경 의원은요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네요. 자,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밀당 중이다. 결국은 함께하게 될 거다. 이건 너무 낙관적인 예견입니까? 희망이죠. 함께했으면 좋겠다. 희망이다. 아니 당대표랑 대선 후보가 싸우면 어떻게 대선을 치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집안이 있어요.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어요. 싸워요 둘이 지금. 그럼 그 집안이 풍지박산 나는 거지. 제대로 온전하게
좋아요. 아이들이 보기에 네. 엄마랑 아빠랑 막 치열하게 싸워. 네. 아이들은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고 안 썼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아빠의 논리가 있고 엄마의 논리가 있어요. 네. 장 소장님 이제 이 보수의 또 이제 논객이시니까 그럼 엄마가 지금 옳아요? 아빠가 옳아요? 저는 그러니까 옳다라기보다는 잘잘못을 좀 가렸으면 좋겠는데 네네. 이준석 대표의 전략과 네. 대선을 치르겠다는 방향은 맞아요. 그렇게 해야 저도 대선이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후보 뭐 실언이라든가 뭐 가정 리스크라든가 선대위가 그동안 관리를 못했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것도 이준석 대표가 내놓은 선거 전략, 그 뭐 세대별 포이론, 뭐 네, 결합론 이런 네. 것들 있잖아요. 아주 훌륭한 정책이죠. 그런데 그것을 후보가 안 받아들인다고 하잖아요. 약간의 좀 불협화음이 있고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대표의 의무가 있긴 하지만 또 권리가 있긴 하지만 당대표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당내에 선대위에 여러 가지 분란을 밖에 나가서 막 고자질하듯이 우리 최영일의 시사본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윤석열 후보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냐고요. 두 번밖에 안 나왔어요. 두 번 나와서 마지막 워딩이 우리 후보는 윤석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졌어요. 그건 보긴 봤는데 그게 맞지가 않잖아요. 일단은 좀 말 억양 그리고 말 단어 하나하나 오늘도 봐보세요. 어제도 봐보세요. 뭐. 후보한테 연습 문제 풀어봐. 이게 후보한테 할 말입니까?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후보는 학생 본인은 교수님. 네, 아니 난 관심 없어. 이런 식의 말도 적절하지가 않죠. 조금 품위를 지키고 좀 정제된 단어를 썼으면 좋겠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장 교수님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러냐면 뭐 저희 민주당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여론조사를 보면 돼요. 지금 대부분의 여론조사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거 중에 이 분란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훨씬 높습니다. 뭐 본인도 본인 책임이라고 그렇죠. 하셨죠. 본인도 본인이라고 그랬고. 왜냐하면 여론에서는 결국은 국민들이 보는 거는 후보가 얼마나 포용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당대표라는 거는 후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준석 대표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많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대표의 이 전략은 되게 훌륭해요. 6070은 원래 지지자고 2030 남성 지지로 자기가 당선됐고 2030 남성의 플러스 알파 정도 하면은 이길 수 있다. 민주당은 4050으로 가동할 수 있다. 지난해 한때 이재명 후보가 2030에서 윤 후보에게 지지율이 한참 떨어지고 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이준석 대표 지지거든요. 어제 지금 그 뭐 스피커폰 얘기도 나오는 것처럼 사실은 이준석 대표를 보고서 들어온 사람이 되게 많아요. 당원들 중에도 뭐 몇만 명인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전당대회 이후로 들어온 사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것도 논란이 있었죠. 한번. 그렇죠. 그때도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허위 위성 당원이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도 어제도 당장 그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당 개나 이준석 개들이 들어와서 청년 간담회에서 그렇죠. 어제 그 청년 간담회에서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그렇게 왜곡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를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저는 2030을 전부 대표한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상징적인 존재거든요. 그럼 당연히 끌어안아야죠. 아니 저도 현근택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데 민주당의 현근택 변호사님이 이준석 대표 편을 드는 거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적의 적은 동지다 이런 말이 있죠. 어제 뭐 저는 원래 이준석 편 옛날부터 이준석 편 들었는데 당대표 될 때부터. 그리고 어제 이제 청년 간담회 같은 경우에 뭐 당사자들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비판이 많이 갔고 본인들도 반성문 썼고요. 윤석열 후보도 아주 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바로 그냥 몇 시간 만에 사과한다. 잘못했다. 라고 페이스북에다 올렸거든요. 그런 거 보면 윤석열 후보도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자, 그러면 선대위가 어제 해체까지 이르게 된 과정에 핵심적인 문제가 뭐였는지가 좀 담겨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육성으로 듣고 와서 짚어보도록 합니다. 그 결정적 계기가 윤석열 후보가 족발집에서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 발표하는 장면을 보고 아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뭐 그것뿐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무슨 3%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가셨었는데, 예. 그 프로그램 자체에 나갔을 적에 전혀 제대로 된 준비가 되지 않아 가지고서 그 프로그램이 끝내고 난 다음에 그 여론을 보면은 아주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이 됐어요. 예. 나도 몰랐어요, 그 나가는 거를. 난 나간 것도 몰랐고 누가 준비하는 것도 몰랐고. 예. 그런 등등한 거를 갖다가 내가 지난
한 달 가까이 보면서 도저히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내가 후보도 몇 번 의논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말이야.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3프로 TV 저보고 그 며칠 전에 그 출연을 좀 하라고 우리 선대위에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저도 뭐 어떤 데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저도 그렇게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총괄위원장 때까지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총괄위원장님께서 지휘하시는 총괄 상황본부에는 아마 다 보고되고 협의가 끝나서 저한테 참석을 하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3프로 TV가 한 예예요. 뭐 족발집 공약 발표도 좀 이제 그 공약을 후보가 이해한 걸까? 그 장면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좀 궁금했을 텐데 3프로 TV 나가는 줄도 몰랐다. 이게 김종인 전 총괄의 이야기. 저는 선대위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 3프로가 뭔지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 이윤 후보의 이야기. 장 소장님, 이 진실의 근원은 어디 있는 겁니까? 김종인 위원장 말이 맞겠죠. 본인은 보고를 못 받았고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나간 것이 아니다라는 건데 이제 끝났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있잖아요. 그 밑에 이제 6개의 총괄 본부장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하고 뭐 보고하라 그러면 참석을 잘 안 했대요. 그리고 이제 대리 참석. 그러니까 나 안 갈래. 난 안 실무자 보내고. 네가 뭐 이러고 네가 가서 보고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보고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공유가 제대로 안 된 거. 이런 것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래서는 선거를 못 치르겠다. 전면적인 개편을 해야 되겠다. 내가 직할을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그런 선대위로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것은 자멸행위나 똑같습니다. 일단 바꾸는 거는 맞는데 지금처럼 뭐 단촐하게 스마트하게 바꾸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솔직히 좀 회의적입니다. 스마트하게 바꾸는 게 옳은 답인지는 회의적이다. 왜냐면요. 저렇게 이제 단촐한 선대위를 꾸리는 것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후보의 역량이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선대위에서 조금 부족한 뒷받침을 하더라도 후보가 개인적인 역량과 능력을 갖고 그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말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윤석열 후보는 부족하다라는 게 지금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단촐한 선대위에서 촘촘하게 제대로 준비를 과연 할 수가 있을까? 저런 메모드 선대위 때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됐는데 단촐하다는 거는 그냥 일하는 사람도 좀 줄이고 각 분야도 세부적으로 안 하고 그냥 총괄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펑크가 날 수 있어요, 일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결국 이제 김종인 전 총괄에 대한 패싱은 있었다. 이게 인정된 셈인데 그럼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현 대변인님. 네네. 민주당 선대위는 패싱 없습니까? 잘 돌아갑니까? 아니 이런 거 만약에 되면요. 사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방송 나간다 그러면 뭐 공보단이나 아니면 뭐 토론한다 그러면 토론팀이나 뭐 메시지팀이나 정책팀이나 이렇게 실무자들이 와가지고요. 공유하죠. 공유를 하고 예를 들어서 어디 나간다 그러면 필요한 거 있으면 정책이면 정책 쪽. 이 얘기 좀 꼭 그렇죠. 해주십시오. 현안에 대하면은 뭐 전략이면 전략. 기본적으로 저도 뭐 토론하면은 순서가 있어요. 전략폭을 먼저 받고 여론조사 어떻게 돌아간다. 대변인도.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지금 현안이 뭐다. 현안에 대한 파악하고 그다음에 정책본부에서 정책 쭉 얘기하고 그다음에 현안에 대한 뭐 대응 방안을 쭉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어디나 우리 뭐 정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인 선거 뭐 대선은 다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 말씀처럼 3프로 TV가 중요하잖아요. 주식하는 분들은 3프로 TV 거의 듣거든요. 지금 뭐 팟캐스트로 들어요. 500만 넘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 나가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그럼 주식에 대해서 뭐 정책 단위에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현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식에도 현안이 있는 거거든요. 뭐 세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공매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현안 팀에서 하는 거라서 준비를 해갖고 딱 그 자료를 정리하고 그럼 후보한테 주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나간 다음에 후보랑 한 번 더 뭐 리허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질문 같은 거를 미리 예상해서 이렇게 질문한 때까지 하면 완벽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대본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리허설까지 하고 예상 질문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드팀. 레드팀이라면 이제
후보의 약점, 주식을 안 해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무적인 걸 막 물어볼 거란 말이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보통. 근데 그게 정상적이죠. 이 얘기를 들어보면 뭐 선거나 정당 조직, 선대위 문제가 아니라 회사도 그냥 이런 식으로 일하잖아요. 서로 필요한 부서들끼리 정보 그렇죠. 공유하고 회의하고 결정하고 이게 뭐 광고든 마케팅이든 마찬가지로 보이는데. 근데 이게 왜 안 됐냐면 왜 안 될까? 서로 이제 경쟁 관계가 아니었느냐. 각 본부별로. 본부들끼리 공 세우려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각 6개 총괄 본부장들이 있는데 총괄 본부장이 있고 종합 총괄 본부장이 있고 뭐 그다음에 종합 본부장이 있고 그래서 머리가 많아요. 위로 라인이 길어. 결제 단계가.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분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어느 분이 뭔 일을 추진하는지 서로 공유가 잘 안 된다고 하고 제가 봤을 땐 이런 사고가 터진 게 이렇게 서로 실무자들끼리 서로 못 믿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보안을 강조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야 이거 일정 딴 데 새나가면 큰일 난다. 그래서 보안이 중요하다. 딴 데 절대로 얘기하지 마. 그럼 이제 폐쇄적이 되죠. 조직 문화가. 그렇게 그게 이제 안 좋은 선대위의 표본인데 지금 이거를 단촐한 선대위로 뚫고 나갈 수 있을까? 근데 이 되게 비슷한 게 어제 오전에 그래서 해체하고 이제 슬림하게 간다고 선언했는데 오후에 당장 청년 간담회 문제가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 셈이잖아요. 아직 제의가 안 잡힌 거죠. 난 뭐 아시겠지만 이제 권선동 사무총장이 물러난다 그랬는데 그 자리에 왔고, 그다음에 전 사무총장인데 그 자리에 그렇죠. 배석을 했고,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무총장이 물러나도 본인의 보좌관이라든지 가까운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 그랬나요? 그렇죠. 물러난 게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 한 사람 없는 게가 아니라 사실은 선거는 그 본부장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실무자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대로 있으면 사실 그대로 영향력이 미쳐요. 그럼 어제도 보면은 직접 와서 후보랑 전화도 하고 근데 오를지 알았는데 안 왔고 그다음에 거기서 대시에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소리 하고 이렇게 보면 어제 상징적이잖아요. 백의종군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고 2030 중심으로 하겠다는데 2030 청년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그러니까 과연 이게 달라졌느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자, 오전 발표와 오후 상황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시간을 달라 어제 윤석열 후보가 직접 한 얘기인데 이번 주말 내에는 뭐가 좀 정비돼야 되겠죠. 자, 이번엔 또 이 여권 이야기도 하나 꺼내봐야 될 텐데 야권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요 요새. 자, 장 교수님. 이해합니다. 네. 탈모인 지원 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약으로서는 잘 하셨다. 네네. 이게 타켓형 공약이거든요. 해당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신 것 같은데? 저 머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절실하게 필요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있죠. 많으세요. 그분들은 그냥 만세를 부를 거예요. 예를 들면은 통계를 보면은 탈모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방문하신 분이 대략 23만 3천 명이에요. 근데 일설에 의하면 탈모 인구는 한 1,000만 명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선거 끝났어요. 이제 1,000만 명의 표를 얻었잖아요. 이제 선거 끝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타켓형 정책 공약을 잘 만들으셨는데 이게 과연 지도자가 해야 될 길을 가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건강보험은 왜 만들어놨냐면 취약계층이 생명과 건강 유지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최선으로 좀 뒷받침해주기 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급여 적용에 시급한 병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저소득층 뭐 간병비라든지 중증 질환, 치매, 희귀 질환 뭐 적용하는 것 이런 절박한 것들이 있는데 과연 이 탈모와 관련해서 건강보험을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면 그쪽에 가야 될 비용들이 예산들이 못 가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필요한 분들한테는 못 간다라는 부분이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좋은 공약인데 아쉬움이 있다. 예산 같은 경우도 문제죠. 작년 안에 건강보험 재정 수지 적자가 1조 200억이고 올해는 대략 1조 7천억이 적자예요. 그럼 이 탈모 관련된 공약을 완성하려면 대략 1,000억 정도가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저는 이제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재명 후보에게 소확행 공약 몇 가지를 좀 제안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입니다. 해보신다면요. 그러니까 제가 술을 많이 먹고 싶은데 술을 못 먹어요. 숙취가 심해서 그 숙취 치료제도 이거 질병 코드로 해가지고 숙취 치료. 네, 그것도 건강보험 적용 좀 해주시고. 그다음 제가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노안이 들어가지고 잘 안 보인다. 노안 치료라든지 아니면 안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건강보험 하셔가지고요. 건강보험 재정 파탄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국민 개개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재명 후보께서 약속을 좀 해주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학행 제안한다 그랬는데 적을라 그랬더니 적을라 그랬더니 적을 필요 없는 보세요. 얘기였는데. 노안 또 하나 뭐였죠 아까? 숙취. 근데 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은 탈모 1년에 지금 아까 23만 명이 쓴 건보 예산이 387억. 1,000억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앞으로 늘어날 것까지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도 이제 사실은 그 구분이 명확치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병에 의한 거, 스트레스에 의한 거 이런 거는 이제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전적인 거냐 이런 거는 사실은 유전이냐 아니냐 구분을 유전적인 건지 아니면 이게 스트레스에 의한 건지 아니면 노화에 의한 건지 이게 너무 요인이 많아요. 그게 구분이 잘 안 돼요. 탈모의 원인은 굉장히 스트레스. 그렇죠. 보기 어렵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건강보험이라는 게 말씀처럼 사실은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 이상 2개는까지는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이를 좀 낮추거나 아니면 60세 이상을 하거나 아니면 뭐 개수를 좀 올리거나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탈모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병으로 인한 건데 그거를 뭐 예를 들어 범위를 좀 넓히거나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치료약도 있고 모발 이식도 있는데 뭐 약 부분을 먼저 하고 모발 이식까지는 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라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왜 폭발적으로 관심을 끌었냐면 그동안 사람들이 그거에 어느 정도 목말라 있던 거예요. 사실은 말도 못하고. 왜냐하면 탈모약을 먹는다는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걸 또 잘 얘기 그렇죠. 못하죠. 그렇죠. 또 그리고 심었다라고 말도 잘 못하고 네. 그냥 가발 써도 내 가발 썼다 이렇게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저는 어제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이거를 공론화시킨 거다라는 면에서 저는 충분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교수님이 저 예산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가발도 좀 지원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 염색약도 지원해 주고 치료, 가발도 지원해 주고 다 해줘요. 가발은 후순이네. 근데 저는 이제 건강보험 재정을 걱정 안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께서는 본인이 내세운 공약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하도 뒤바꾸셔가지고 말 바꾸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 공약도 좀 이렇게 해보니까 좀 많은 반대가 있고 본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연구원에서 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해야 되니까 거기서 현실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또 철회하실 거 아니냐. 그래서 천만 탈모인들의 기대감을 한층 높여놓고 결국에는 또 말 바꾸기 하실 거다. 그래서 신뢰가 안 간다. 신뢰 안 간다. 그래서 뭐 건강보험 재정 걱정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모퓰리즘이다. 모퓰리즘이죠. 모퓰리즘. 처음에는 좋은 공약이라고 칭찬을 하셨다가 모퓰리즘으로 갈지게 났는데 여기에 자 짧게 보면 안철수 후보가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보만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치료와 가격을 카피약으로 낮추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치료 해결할 수 있는 R&D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맞아요. 그런 대안을 내서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님의 공약 같은 경우에는 뭐가 어디가 필요해 그러면 알았습니다. 재정 투입 돈 더 드릴게요. 항상 기본 기본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세금을 투입해가지고 당신들의 어려움을 극복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재정은 어떻게 예산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해답은 없어요. 일단은 드리고 볼게요. 계속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의 올바른 공약을 실현시키는 자세가 아니다. 건강보험 저도 사실은 작년에 건강보험 한 8, 900만 원 낸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사실 병원에 거의 한 번도 안 갔어요. 소득에 따라 내니까. 그렇죠. 백신 맞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건강보험이라는 거는 사실은 내는 만약에 혜택이 많아지면 많이 부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일반 개인 보험하고 좀 다르게. 그러면 사실은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300억 정도 쓰고 있는데 이거를 1,000억 정도 든다 그러면 좀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건강보험 1년 예산에 비하면 큰 금은 아니다. 근데 그동안 사람들이 말 못하고 지금 말씀처럼 노안, 숙취해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우스갯소리인 것 같고 다른 미용에 예를 들어서 쌍꺼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쌍꺼풀이 안 돼서 내가 불편하거나 약을 먹거나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머리 방검하수라 그러나요? 이 눈꺼풀도 처짐에 대한 수술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물론 이게 미용이냐 질병이냐 얘기일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좀 심각한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도 왜냐하면 적용 아예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범위를 좀 넓히자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건강보험 부분은 좀 국민들이 조금 더 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포퓰리즘으로까지 할 필요가 여기서 없다.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 지금 탈모 지원 정책은 조만간 정책본부에서 구체안을 낸다고 했으니까 다음에 또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시즌2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And then a splish splash.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물론 오늘도 준비되어 있죠. 붕어빵 아닙니다. 붕어빵 느낌의 아이스크림. 뭔지 아시죠? 바로 그거 드릴 거고요.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께 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주 목요일마다 머플러를 메고 찾아오는 사나이가 있습니다. 경제본부의 스토리텔러, KBS의 유망주죠. 서영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장을 노리고 있죠? 아, 감사합니다. 10년, 20년이면 되나요? 아, 얼마나 세월이 더 지나도 사장만 주신다고 하면 뭐 그래요? 감사할 따름입니다. 차차차차기 정도. 자, 기대해 봅니다. 차차기요. 그때까지 제가 시사본부를 하고 있을까요? 지켜봐야죠. 네. 자, 오늘 주제가 환율이라고 들었어요. 네. 왜? 사실 환율 얘기는 어지간히 잘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본전 못 찾아요. 네. 근데 요즘 환율이 상당히 높아져서 네. 오늘 1,200원을 한번 찍었답니다. 아, 원달러. 네, 장을 열었을 때 원달러 환율이 1,200원 넘어 올라갔다가 제가 방금 전에 보고 들어왔을 때는 1,199원이었거든요. 네. 어쩌면 1,200원 넘어서 안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상당히 높은 이런 일이요. 뭐 지난 한 10년 동안 거의 없었습니다. 10년간 없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한 번 있었고 그리고 16년에 그리고 19년에 이렇게 한 3차례 정도 이렇게 1,200원 선을 넘었던 적이 있을 그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1,200원 넘는 일은 이례적인 건 분명합니다. 아, 이례적이다. 네네. 저 그러면은 이게 지금 달러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엄청 찍어낸 걸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 양적 완화를 너무 뿌려서 이제 테이퍼링 한다. 올해 뭐 3월 얘기 나왔고.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은 사실은 달러 가치가 떨어졌을 원리적으로는 건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왜 이래요? 그게 사실이 작년 1월까지는 그랬고요. 작년 1월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릅니다. 지금. 달러가.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높아지고 우리 환율은 계속해서 1,150원, 60원, 70원, 80원, 90원 하더니 이제 1,200원 선까지 두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경제학 원론 얘기하고도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히 거꾸로인데요. 네, 우리는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수출은 잘 되고 흑자도 많으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보통 보면 환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고 원화가 부족하게 되니까 원화의 가치가 높아져서 점점 1,150원, 40원, 30원 하다가 1,100원 선을 밑으로 내려갈 정도로 환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평가 절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런 거지? 심지어 오늘 기재부 차관은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개입해야 되는지 살펴보겠다.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지. 환율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개입의 가능성을 살짝 연 거거든요. 그래요. 이게 사실은 위기 때나 나오던 얘기입니다. 네네.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늘 보수적으로 얘기하는데 재정 관료들은.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통은 느낌은 그래요. 달러가 지난 한 2년 동안 엄청 떨어졌겠구나. 여행을 못 가니까 그렇지. 이럴 때 여행 가면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가면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럼 유학생이나 또 이제 외국에 조기 유학 보낸 분들 돈 보낼 때도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달러가 높으면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 재정 관료가 조금 보수적으로 신중하지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릴 정도가 됐는지. 경기가 좋고 수출이 잘 되는데도. 그러면 시장 기대보다 어떤 우려가 어떤 문제가 환율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경제학 원론하고는 관계없는 종류의 얘기가 하나 있는 거죠. 교과서 보면 안 될 것 같고. 교과서 얘기가 아닌 다른 얘기. 그게 미국의 조기 긴축입니다. 조기 긴축. 달러 대비 우리 원화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 연준 FOMC 정례 회의 결과 더 매파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일찍 또는 더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리는 걸 정당화할 수 있다. 그리고 양적 긴축이라는 걸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건 양적 완화예요. 채권을 받고 돈을 주는, 채권을 사고 돈을 주는, 돈을 준다고 표현하지만 시장에 돈을 뿌린 거예요. 푸는 거죠. 근데 이걸 돈을 뿌리는 속도를 지금 조절하는 게 그 양적 완화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다.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건데. 돈 푸는 걸 줄여나간다. 반대로
채권을 받고 돈을 받고 채권을 다시 반납하는 거예요. 나 채권 이제 안 사고 팔 거야. 네네. 반대 방향 거꾸로 보유 양적 채권을 완화를 판다. 줄여나가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돈을 더 걷어들이는 돈을 회수해드린다. 양적 긴축 네. 이런 것까지 하겠다고 FOMC에서 했습니다. 이 얘기가 나왔군요. 네네네. 테이퍼링 얘기인데. 네. 자, 과거 미국의 긴축기에 세계 경제가 다 벌벌벌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긴축 발작이라고 하죠. 긴축 발작. 네. 그 얘기인데. 네. 2013년 이후에 이번엔 어떨까요? 그때 당시 되짚어 보면 벤 버냉키 연준 의장 그때 버냉키였군요. 네네. 금리 인상을 막 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네. 미국은 경기가 좋아져서 지금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미국 경기만 보면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자꾸 다른 나라들이 막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막 치솟고 이러는 거예요. 네. 처음에 미국도 그냥 모른 채 했어요. 니네들 그러든 말든 우리가 지금 너무 어려운데 우리 금리 인상해야 되는데 인플레 때문에 안 돼 하면서 인상을 하다가 브라질 휘청거리고 맞아요. 남미가 힘들어졌죠. 그때. 유럽도 막 재정 위기 오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독일 위기설 그때 기억나네요. 그러고 나니까 미국이 우리 좀 멈출래.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가 원했던 목표치만큼 금리 인상 못 가고 오히려 반대로 내리기 시작했어요, 다시. 네. 그래서 미국 경기와 달리 세계 경기에 맞춰서 금리 정책도 변동하고 하면서 굉장히 상당히 안 좋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좋은데 다른 나라들은 안 좋은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미국은 완전히 회복이 됐는데 다른 나라들은 회복이 안 된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과 지금 상황이 같냐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 좋긴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좋습니다. 우리도 좋고요. 그렇죠. 유럽도 성장률이 좋고 지난해 경제 성장해서 그 전해 코로나 첫 해 셧다운 때문에 봤던 그 경제 충격 대부분의 국가가 회복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다 같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그때처럼 미국이 금리 올렸을 때 그 고통을 겪을 것이냐 요거는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 버냉키 때와는 다를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다만 지금은 긴축 발작은 그때처럼 우려하진 않는다. 맞습니다. 자, 아까 국제학 원론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잘 된다. 이게 또 이제 하나 이제 원칙처럼 있었는데 집신잔수, 우산장수 얘기입니다. 맞아요. 어떨까요? 수입하는 사람들은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에너지 가격 올라가니까 힘들 테지만 그렇죠.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환율이 1,200원 넘어 올라가면 우리 돈으로 더 많은 달러를 받는 건데 좋지 달러로 이제 수금을 하면 현대차 같은 회사는 좋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철강만 적당히 싼 가격에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런데 문제는 자본시장에 우리 보통 사람들은 수출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주식시장 아니면 코인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지금 이게 급격한 위축 국면이거든요. 자본시장은.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봐야 되는데 어떨까요? 힌트는 타이완 보면요. 타이완은 우리보다 주가도 훨씬 좋고요. 삼성전자보다 TSMC가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어요. 실적이 좋아서기도 하지만 여기서 하나의 변수가 더 있는 겁니다. 타이완은 타이완 달러가 가격 방어가 잘 됐습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그랬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환율이 방어가 잘 되고 그 나라 통화의 가치가 강력하면 외국인 자본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환율과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는 것. 근데 우리나라는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면 주가가 오르고 외국인 자본이 빠지면 주가가 빠지는 나라잖아요. 이상하게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도 외국인 자본이 막 움직이거든요. 우리 주가를.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 환율이 높아지고 있으니 외국인들은 점점 더 팔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고 빠질 가능성이 있다. 빠질 가능성은 있는 건데 요거 연구한 증권사도 있습니다. KB증권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그 경향성 자체는 있어요. 환율 그래프를 뒤집어서 주가 그래프랑 딱 부딪혀 놓으면 완전히 똑같아요. 환율이 올라가면 주가가 내려가고요. 환율이 내려가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뒤집어서 보면 완전히 똑같은 거죠. 아니, 지금 우리 청취자분 중에 1053님 질문이 바로 일맥상통해요. 자, 원달러 환율이 1,200을 넘으면 주식을 사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이 넘은 상황에서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걸 주시해 보셔야 됩니다. 그걸 봐야 한다. KB증권이 봤더니 환율이 한 14% 정도 그 등락한 뒤에 그 다음에 추가로 등락을 하면 같은 방향으로 가면 주가가 더 그 방향으로 가고 만약에 그때 반전이 일어나면 환율에 반전이 일어나면
그렇지 않더라. 그렇지 않다. 잘 모른다. 이런 그 얘기가 다음에 되는 따라오는 겁니다. 조건이 또 작용을 하는군요. 네. 지금부터 환율 움직임을 잘 봐야 되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여쭤보고 왔거든요. 황세훈 자본시장 연구원한테 그 박사님한테 물어봤더니 환율이 1250원 이상 넘어갈 확률은 크게 보지 않습니다. 뭐 앞으로 한두 달 정도 갈 겁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리해 보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본부 여기까지입니다. 서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사본부 여기까지고요. 붕어빵 4546-1053-835